네, 이번에는 빅데이터 분석 및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첫 번째 장에서 이야기했던 빅데이터의 개념 및 활용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빅데이터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빅데이터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우리는 이런 데이터의 형태만 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할 수 있고 또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술까지를 포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샘플 데이터와 빅데이터를 비교하면서 샘플 데이터는 인과관계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다면, 빅데이터는 상관성과 패턴을 통해서 예측을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빅데이터의 강점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고, 첫 번째가 많은 데이터를 다룰 수 있다. 두 번째가 샘플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표본 추출 오류에 대한, 즉 오류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해질 수 있다. 세 번째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보다는 패턴과 상관성을 통해서 예측을 좀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빅데이터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네트워크 이론으로부터 우리가 척도 없는 네트워크 이론까지 살펴보면서,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랜덤 네트워크를 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랜덤 네트워크에서는 종 모양의 무작위 분포를 이야기했습니다. 종 모양의 분포를 노드의 연결 분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척도 없는 네트워크에서는 몇 함수 분포를 띄고 있다. 그래서 이 몇 함수 분포를 띄고 있는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였느냐? 웹의 하이퍼링크 데이터로 빅데이터를 가지고 살펴보았을 때 몇 함수 분포를 띄고 있었다. 그러면서 몇 함수 분포를 현실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 어떤 현상과 연결시켜 봤을 때 항공로의 모습을 하고 있고, 그 항공로에는 허브가 있더라. 그래서 허브 공항이 있더라는 것을 통해서 중심의 중심 역할을 하는 노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중요성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즉, 그 중요성이라는 것은 네트워크 내에서 영향력이 크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런 빅데이터 분석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분석이 뭐냐라고 하면, 빅데이터 분석은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마이닝과 네트워크를 통해 빈도를 밝혀내고, 또는 네트워크 강도와 중심성의 시각화를 통해서 관계와 패턴을 확인하여 숨겨진 의미를 밝혀내고 예측하는 것이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빅데이터 분석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노드들을 통해서 정보와 가치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마이닝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네트워크 분석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머신러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빅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이 네트워크 분석과 마이닝 기법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크 분석과 연관되어져 있는 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면 지금 슬라이드 하단에 보이지는 이런 그림과 같은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각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이미지는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네트워크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네트워크 분석을 보통 시멘틱 네트워크 애널리시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의미 단어 분석 또는 의미망 분석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단어가 노드가 되고 단어와 단어의 관계가 링크가 되는 형태로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노드의 굵기는 단어의 출현 빈도수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를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를 해석할 때 이제 노드의 크기, 또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링크의 굵기, 또 그 노드가 네트워크 상에 어디에 위치하는가, 중심성,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절차는 크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그 다음 수집된 데이터를 전처리 및 정제하는 과정, 전처리 및 정제를 하고 난 다음에 분석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나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데이터 탐색입니다. 이것은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통계 분석에서는 빈도 분석을 실시하는 것과 같은 어떤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과 같은 것이 데이터 탐색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EDA,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서 EDA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데이터 탐색을 해보면 실제로 어떤 데이터셋의 특성들을 알게 되고 그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그 다음 추가적인 분석, 즉 분석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석 모델링에 맞춰서 적합한 분석을 실시한 이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시각화를 하게 됩니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은 규모와 특성에 따라서 해석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각화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빅데이터 분석은 이와 같은 큰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절차를 꼭 기억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연관 기술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빅데이터는 생성되어지고 생성되어진 빅데이터들이 수집되어져서 이제 분석을 위한 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장 정제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분석용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실제 다양한 분석 기법들을 적용해서 분석을 하고 그것이 시각화되어서 표현되어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데이터의 소스는 원천은 내부와 외부로 크게 나누어질 수 있는데, 내부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고, 또는 요즘은 파일 관리 시스템, 또는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 그래서 HDFS라고 하는 그런 분산 저장 형태로 내부의 데이터들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데이터도 파일 형태이거나 아니면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거나 하둡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HDFS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외부의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가져와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가져오는 방법은 이제 크롤링을 이용해서, 즉 검색 엔진의 로봇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ETL, 그러니까 데이터를 추출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ETL은
extraction, transformation, loading의 이니셜입니다. 그래서 ETL은 소스 데이터의 추출, 전송, 변환, 적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ETL인데, 최근에는 오픈 API를 통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결시켜서 외부의 데이터를 이렇게 우리의 데이터 저장소로 옮겨오는 이런 방식을 통한 데이터 수집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저장인데, 데이터 저장은 서버나 스토리지나 NoSQL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주로 이제 이 저장과 관련해서 빅데이터를 이야기할 때는 하둡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둡은 한마디로 분산 저장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의 처리는 이렇게 분산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내가 필요로 할 때 빠르게 불러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맵리듀스입니다. 즉, 그래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기술이 맵리듀스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처리를 한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는 빅데이터는 1차 자료가 아니라 2차 자료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빅데이터는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끔 최적화된 형태로 수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데이터 생산 과정을 통해서 이 데이터가 생산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분석 목적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해 놓은 다음에 실제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정제, 전처리의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실제 빅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들이 이 데이터 정제, 전처리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1차 데이터가 아니라 2차 데이터에 가까운 빅데이터의 특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과정과 관련해서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양은 많은데 쓸모 있는, 즉 내 분석에 적합한 데이터의 양은 전체 데이터에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가비지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 또 다른 빅데이터의 특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비지 아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분석 기법들을 사용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제와 전처리에 시간이 많이 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잘 해야만 좋은 분석 결과들을 내올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과 관련해서는 이제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한 텍스트 마이닝, 또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한 데이터의 패턴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분류를 하는 방법을 통한 예측이 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이 시나리오 기법이라든지 그 시계열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또 데이터의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분석 방법으로는 텍스트 마이닝, 즉 마이닝 기법을 통한 분석, 이런 것들이 우리가 관련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데이터를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요구되어집니다. 다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은 데이터의 양만큼이나 매우 다양하고요. 또 데이터의 특성과 종류에 따라 방법론이 바뀌고 결과는 반드시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은 데이터와 분석을 위한 여러 가지 도구가 중요한데요.
이 빅데이터 분석의 절차와 단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한 절차와 단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데이터 수집과 가공 정제 과정이 있고, 분석 데이터의 탐색 및 모델링이 필요하며, 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 그 결과의 활용, 즉 시각화라고 하는 이런 절차와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도입해 놓으면은 오른쪽에 보여지는 이런 그림과 같습니다. 크게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처리, 정제, 탐색 및 분석 과정들이 있고, 그 결과의 검증 및 시각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으로 보여주는데, 이 데이터 전처리, 정제, 탐색 및 분석과 관련해서는 EDA가 가장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통계나 빈도 분석, 교차 분석 등이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속성 변수를 활용해서 우리가 상관 분석이나 요인 분석, 군집 분석, 회귀 분석 등의 통계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머신러닝이라든지 텍스트 마이닝의 방법론을 통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석의 방법들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제 두 번째는 분석의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사례입니다. 이건 가장 최근에 실시한, 우리 회사가 실시한 분석인데요. 데이터를 2017년 5월 10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수집 키워드를 교육부, 교육 이슈, 교육 문제, 교육 정책 등의 단어로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수집한 결과 128만 7천 건 정도의 데이터가 수집되었는데, 이 중에서 불용 데이터, 중복되거나 관련성이 없는 데이터 39만 2천 건을 제외하고 89만 4천 건 정도, 약 가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 약 69%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 분석에 사용한 도구는 텍스톰이라고 하는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입니다. 이 텍스톰에 대해서는 다음 실습 시간에 자세히 다룰 것인데요. 이 텍스톰을 통해서 현재 우리는 감성 분석과 이슈 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 분석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모든 데이터는 수집을 해서 정제 전처리가 끝나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탐색적 분석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탐색적 분석 결과를 가지고 다시 정제 전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정제 전처리를 하고 탐색적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이 분석이 이후에 심층적인 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탐색적 분석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양이라든지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들의 이 정감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탐색적 분석의 결과를 활용도 하는데요. 어떻든 탐색적 분석은 텍스트 데이터인 경우에는 단어의 빈도수를 확인하는 것이다. 즉 TF 값을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탐색적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텍스트 마이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텍스트 마이닝은 단순한 TF 값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데이터는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이제 단어 단위로
그 결과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 단위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TF-IDF 값, 이런 TF-IDF 값들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TF-IDF 값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 셋에서 어떤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단어들의 이 맥락적 이해를 통해서 의미를 찾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텍스트 마이닝입니다. 이 텍스트 마이닝에서 최근에는 감성 분석이라든지 탑픽 모델링이라고 하는 이런 추가적인 분석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마이닝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매트릭스는 동시 출현이라고 하는 코아크런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관계를 측정해서 매트릭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우리는 이후에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를 하게 되고요. 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단어 연결망 분석, 의미망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요. 이런 단어 연결망 분석을 하고 또 담론 분석을 실시해서 실제로 특정 시기에 특정 주제와 관련한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또 그 특정 주제와 관련된 의미들의 연결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연결 속에서 중요한, 즉 중심성 값이 높은 허브 역할을 하는 단어들은 뭐가 있는지를,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텍스트 마이닝에서 요즘 많이 활용하고 있는 감성 분석도 실시를 할 수 있는데요. 감성 분석은 쉽게 말하면 특정 대상이나 사물, 장소, 사람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 부정, 중립 세 가지의 극성을 가지는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성 분석을 통해서 특정 대상과 사물,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한 호불호를 살펴보는 것이 감성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교육 정책 분석과 관련해서는 이런 크게 네 가지의 분석 방법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 결과, 우리가 주요 정책에 대해서 유아 정책, 그 다음에 공교육, 그 다음에 교육복지, 고등교육, 미래교육, 교육민주화, 교육자치, 또 원격 대학교육, 미래교육, 이런 크게 9가지의 어떤 주요 정책에 대한 분석 결과들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었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다른 교육 정책에 대한 참고 자료로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분석 사례로 여객 운송 수단별 이용자의 감성 분석 및 담론 분석입니다. 여객 운송 수단이라고 하면은 이제 버스, 택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객 운송 수단인데요.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교통 수단에 대한 변화와 그에 따른 사람들의 인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 해서 교통수단 수요 변화에 따른 대응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의사결정 지원을 목적으로 이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블로그, 뉴스, SNS 등 온라인 채널에서 수집된 교통수단 관련 여론 형성과 감성을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의 비정형인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해서 네트워크 분석이나 감성 분석, 담론 분석을
실시를 했고, 이것도 텍스트홈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실시한 이후에 분석 데이터를 만들어서 UCINet이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 프로그램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농식품 분야 빅데이터 분석인데요. 수집 데이터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신문고에서 농수산 분야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수집을 해서 텍스트 마이닝과 시멘틱 네트워크 애널리시스를 실시했습니다. 의미망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의 활용은 농업 정책 의제 설정 및 모니터링, 정책 피드백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밑에 보는 이 그림은 왼쪽의 것은 담론 분석의 결과이고요. 크게 지금 현재 5가지의 농식품 분야는 크게 5가지의 이 담론, 즉 의제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오른쪽에는 이 의미망 분석에서 어떤 단어들이 이 의미망에서 중요성이 높은 단어들인지, 또 허브에 위치해 있는 단어들인지를 보여주는 네트워크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토지주택공사의 주거와 저출산 연관성 빅데이터 분석 사례입니다. 역시 온라인 포털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텍스트 마이닝과 시멘틱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의 활용은 주거 정책 및 임대주택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놓지 않는 이유가 주거 문제로부터, 즉 주택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실제로 그러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결과들 중에서 지금 오른쪽에 보여지는 분석은 이제 그 출산과 주거와 어느 정도 또 출산과 결혼, 주거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이제 QAP 상관관계 분석으로 이렇게 살펴본 것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연결하는 선의 굵기가 매우 굵습니다. 이것은 결혼과 출산과 주거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더라라는 스트롱 타이 형태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샘플 데이터를 통한 통계 분석으로 밝혀내지 못했던 의미들을 새롭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분석으로 우리가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빅데이터 분석 중에서도 토지주택공사의 주거와 저출산 연관성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런 단순한 그 빅데이터 분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의 사례로서 이제 서비스 웹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서비스로 이 빅데이터 분석이 활용되어지는 것을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하수 관제 서비스인데, 이거는 뭐냐면 하수 처리장 상황실에 관제 기능을 지능화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하수 처리 시설의 유입 수량과 다양한 내외부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유입수 예측 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 모델링의 결과를 검증하고 이 결과를 시스템으로 구현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업무 담당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그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인공지능을 만들고
그 인공지능의 결과로 서비스로 구현함으로 해서 업무 담당자들이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빅데이터 분석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사례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채소류 수급 예측 시스템인데, 이것도 역시 농산물 분야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뭐냐면 채소류, 마늘, 양파, 무, 배추, 고추 등의 이런 채소류의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어떤 가격 폭등이나 폭락으로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이 정형 비정형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채소류의 수급과 가격을 예측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소매 매장의 판매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해서 소비량과 중기 가격 예측이 가능한 인공신경망 예측 모델을 개발해서 그것을 서비스로 구현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이와 같은 빅데이터 분석과 사례들을 하는데 어떤 도구들이, 분석 도구들이 사용되어지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사례를 이야기할 때 계속 데이터 수집과 분석은 텍스트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텍스트홈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루츠 레이데스 도르프 교수가 개발한 그 풀 텍스트 소프트웨어를 한국어 분석을 위해서 영남대학교 박한우 교수가 변형한 프로그램인 KR 퀵스를 참고해서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텍스트 데이터 일관 처리 솔루션입니다. 쉽게 말하면 데이터 수집부터 정제, 전처리, 분석, 또 추가 분석을 위한 분석 데이터, 분석용 매트리스 생산, 시각화 등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텍스트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 텍스트홈 활용법에 대한 실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자세히 텍스트홈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실제로 한번 사용해 봄으로써 우리가 쉽게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또 추가적으로 이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과학기술의 발달로 그동안 수집하기 어려웠던 비정형 데이터를 비롯한 빅데이터 수집과 저장이 현재는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이 R을 사용하거나 파이썬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파이썬은 프로그래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이고요. R은 이제 이 통계 분석을 명령어 기반으로 하도록 분석을 위한 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둘 다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해야만, 그러니까 명령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야만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R과 파이썬을 초기에 배우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배워 놓으면은 나중에 사용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프로그램을 짜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텍스트홈을 만들었고, 또 이 텍스트홈을 통해서 생성된 매트릭스 데이터를 가지고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분석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 시멘틱 네트워크
어널리시스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UCINet이 되겠고요. 또 최근에는 그 노드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고, 보다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즉 이 노드가 300개 이상 되는 그런 매우 규모가 큰 데이터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파이엑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뛰어난 게피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 이런 범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좀 더 쉽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직접 명령어를 프로그램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R이나 파이썬 같은 것을 활용해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후에는 이제 사물 인터넷에서 나오는 다양한 그 라이프로그 데이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 관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도 손쉽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로 텍스톰과 UCINet에 대해서 텍스톰과 UCINet을 사용한 분석들을 진행을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앞서 이 강의를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현재 실제로 빅데이터로 우리가 수집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웹과 SNS 상의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 이 두 가지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웹과 SNS 상의 데이터를 쭉 살펴보면 대부분이 텍스트로 되어 있어서, 우리도 이번에 빅데이터 분석은 웹과 SNS 상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웹과 SNS 상의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데 좋은 프로그램인 텍스톰과 UCINet을 이번 기회에 집중적으로 습득을 해 놓으시면 앞서 소개드렸던 분석의 사례 또 활용 이런 측면에서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아주 좋은 분석과 또 그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수집 방법과 도구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의 반복적인 내용들인데, 실제로는 이 부분들은 실습을 하면서 좀 더 그 내용들을 경험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사실 요즘 소셜미디어의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매우 다양한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분석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행위자 간의 연결 관계라든지 게시글 내용에 대한 의미망 분석이라든지 행위자 활동과 경험 속성 또 프로필 등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다양한 분석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과 관련된 어려움은 점점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트라이얼 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트라이얼 해보면 이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빅데이터 분석 별거 아니었네. 그러나 그 빅데이터 분석의 결과는 우리가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빅데이터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그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또 빅데이터를 분석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빅데이터 분석의
필요한 도구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좀 길게 빅데이터 분석, 또 빅데이터 분석의 사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도구들을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왜 빅데이터 분석을 하느냐, 또 왜 빅데이터 분석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느냐면, 저는 빅데이터가 예측에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AI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AI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AI를 만들 수 있는 재료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와 AI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관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를 알게 되고 접하고 또 분석한 결과를 활용하면서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이제 AI에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강의들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많이 체험해 보시고 더 나아가서 AI와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온라인으로 하는 강의다 보니까 꼭 벽을 두고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색함 때문에 조금 횡설수설한 점도 있습니다만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기회가 되면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나눴으면 좋겠고, 혹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부족했거나 이해를 돕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으면 메일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빅데이터 강의를 시작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빅데이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많이 활용하셔 가지고 교육자로 또 교육 재료를 만드는데 또는 이후에 다양한 분야에서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